옛날 조선시대에 한 마을에 대개 이황의 철학에 열렬한 관심을 가진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이황이 이기호발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이해시킬 만한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날을 맞아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커다란 무대를 세운 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기호발설을 재미나게 설명하기 위해 일종의 연극을 준비하였습니다. 연극의 배경은 아름다운 봄날의 한 정원. 학자는 그 정원을 3개 납칭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2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입니다. 그는 정원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설계를 가리키며 하는 이 정원의 설계도, 즉 그 질서와 조화입니다. 이 설계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정원 곳곳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과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들이 기입니다. 이 기후는 변화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며 생명을 불어넣죠. 그는 이어서 이 왕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먼저 가는 고요하고 온화한 현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정원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화로운 설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기는 생동감 넘치는 예술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정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활기를 불어넣고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연극에서는 2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자인 이는 예술가인 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너의 존재는 바로 나의 계획이 드러나는 방식이란다. 이에 예술가인 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일은 당신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지지만 매일 새롭고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연극을 보면서 태계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기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고요한 질서와 생기 넘치는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움 속에서 그들은 이황의 철학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떠올랐습니다. 이후로도 젊은 학자는 이같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었고 덕분에 이기호발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에게 지혜의 씨앗이 심어진 듯 이후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대화들 속에서 살아남아 번성하게 되었지요. 2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 율곡 이이가 살던 어느 마을에는 유독 철학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주 한 번씩 마을 광장에 모여 앉아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두고 설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활발하게 토론되던 주제가 바로 이통기국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에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을 중앙에 큰 느티나무 아래에 놓인 오래된 벤치가 있었는데 이 벤치가 이의 구현인가 아니면 기의 상징인가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나눴던 것입니다. 벤치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여행을 하던 나무꾼이 여기서 잠시 쉬어가며 만든 간단한 나무 의자에서 시작된 벤치는 시간이 흐르며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벤치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벤치는 분명 이의 구현일세. 왜냐고? 이 벤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역할이 바로 이인 보편적 원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지만 곧 다른 철학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의 모습일 뿐일세. 벤치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오늘은 벤치, 내일은 장작 더미. 벤치는 그 자체로 특정한 물질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일세. 이렇게 토론이 계속되던 중 마을에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노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자네들 보게나 이론이니 물질이니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벤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그러면서 또 성장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이통기국일세.
율곡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와 기는 따로 존재하지만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법일세. 저 벤치가 단순한 나무 조각에서 마을의 상징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그 위에 앉아 대화를 나눈 우리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일세. 그러니 이와 기의 조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지. 노인의 말을 듣고 주민들은 머리를 끄덕였고 그로써 이날의 토론은 화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을의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율곡의 이론을 들여다보았지만 이 노인의 말은 그들 사이에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이론도 물질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오래된 벤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안토니오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는 질문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열린 축제에서 안토니오는 아주 특별한 무용수를 만났습니다. 그 무용수는 다양한 색상 입천을 가지고 춤을 추었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우주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무용수를 보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용수의 춤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식도 세상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안토니오는 꿈에서 이마누엘 칸트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칸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토니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네. 우리의 인식은 경험과 선천적인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지지. 칸트는 안토니오를 데리고 마법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경험과 시간, 공간의 틀이 적힌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보게 경험의 자료는 이 책들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쏟아져 오지. 하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결정짓는 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틀이네. 칸트는 투명한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창이 우리의 마음이네. 외부의 빛, 즉 경험은 이 창을 통해 들어오지만 그 빛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색을 입힐지는 창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네. 안토니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순수한 이성과 경험을 잘 결합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질문과 탐구를 통해 가능하네.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안토니오는 깊이 깨달았고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토니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칸트의 인식론적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식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게 되었고 모두가 함께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그들의 창을 점점 더 맑고 넓게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안토니오는 그저 꿈을 통해 칸트의 이론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인식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그 마을은 지식과 이해의 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한복판에 아주 특별한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클레오라는 뛰어난 목수가 자신의 작업대를 지키고 있었죠. 그는 평범한 나무 조각을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려고 늘 목공소 앞에 모여들곤 했답니다. 어느 날 그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론 강연을 들은 철학자 친구가 목공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서랍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더 깊은 사이의 세계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서랍장을 보세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그냥 서랍장이지만 이 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 형상론이 깃들어 있어요. 목수 클레오는 흥미로워하며 말했다. 사유 형상론과 서랍장이 무슨 상관이 있지요? 철학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서랍장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료는 바로 이 서랍장을 만들어낸 나무, 즉 물질적 요소입니다. 불교로 형상은 이 나무들이 모여 서랍장이라는 목적과 특성을 이룬 것이지요. 클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공방을 돌아보았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나무를 꺾고 조각 내고 다듬어 서랍장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진료의 형상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는 말이군요.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진료는
잠재적인 상태에 있지만 당신의 손길에서 형상이 더해질 때 그 잠재력은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클레오는 한참 목공소를 둘러보고 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형상이 이 사물에 적합한지 아는 걸까요? 나무가 서랍장이 될지 의자가 될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죠?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사고와 의지의 작용입니다. 형상은 우리가 사물에 어떤 목적과 본질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서랍장이 필요하다고 여긴 순간 그 나무는 서랍장의 형상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클레오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이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는 진료의 형상을 부여하는 창조자라는 거네요. 모두가 목공소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일종의 형상의 부여이며 진료인 우리의 삶에 그려지는 형상은 우리 사고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하여 그 목공소는 아테네뿐 아니라가 너머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진료와 형상 사이에 경이로운 조화를 느꼈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진료에 새로운 형상을 부여하는 법을 배워갔답니다.